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첫 합동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과 관련된 공방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등 후보들 사이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쌍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검 추진 결정표를 쥔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 도입을 강조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는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안에서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1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영동 산간 지역에 내일까지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 피해가 우려되지만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산불 걱정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야권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묶은 쌍특검 도입을 위해 논의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후보를 포함해서 강론에선 셈법이 다릅니다.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 포함해서 주말 거친 전국은 잠시 후 국회 연결을 딛고 오늘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변종 룸카페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거셉니다. 정부의 집중 단속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먼저 국회 연결해서 쌍특검 또 국민의힘 당권 경쟁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대장동 사건을 다루는 이른바 쌍특검으로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 연설회가 제주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속내가 제각각인 모양입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 뜻에 따라 국민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제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입니까?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지금 추적 수사가 필요하다며 쌍특검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관련 특검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특검 추진의 캐스팅보트, 즉 결정표를 쥔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가 사법정의의 훼손이라며 50억 클럽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엔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애당초 50억 클럽 뇌물 사건을 무죄로 만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오전 원내수석끼리 비공개로 만나서 특검 추진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는데 첫 만남인 만큼 협의가 진전되진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지금 합동 연설회가 진행 중인 거죠?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주 합동 연설에는 최고위원 발표가 진행됐고 조금 전부터 안철수 후보부터 당대표 후보들 연설도 시작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제주 택배비, 신공항 건설, 렌터카 문제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며 당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지만 내부 총질은 해당 행위, 당원의 뜻보다 권력의 아첨이 우선 등을 비판하며 이른바 친윤과 반윤,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논란은 오늘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없는 말로 곡해했다며 안철수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마음이 다급한 건 좀 알겠지만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면서 곡해를 하면서 우리 당의 흠집을 내는 모습, 그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가 당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맞받았고 후보 캠프에서는 민주당 후보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처럼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다. 천하람 후보도 김 후보를 겨냥해 나를 안 찍으면 당과 대통령이 어지러워진다는 얕은 수의 당원 협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황교안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여러 정당을 만들었는데 만든 정당마다 다 깨졌다면서 견제 구도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은행의 돈잔치를 비판하며 고금리 관련 대책 마련을 금융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생 금융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먼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은행의 돈잔치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런 돈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윤 대통령은 또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은행들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상생금융이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생계 절벽에 놓인 상황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죠. 이 와중에 예대 마진 등으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비판이 커진 것이 이번 발언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물가의 난방비 폭탄까지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내놨지만 중산층 지원책은 사실상 추가되기 어려워 더욱 민심이 들끓자 고금리 관련 대책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에서 이야기한 이른바 횡재세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고금리, 고유가로 수익을 거둔 사기업에 이득을 돌려주도록 하자는 취지가 사실상 같다는 건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은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면서 그에 맞는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은행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11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 남녀 2,506명에게 물었더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2.4%포인트가 내린 36.9%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올라 60.3%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4주 만에 반등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11주 만에 60%대로 올라섰습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난방비 폭탄 이슈 때 수준으로 후퇴했다면서 야권이 제기한 천공 관저 개입설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1.5%포인트가 오른 42.5%, 더불어민주당은 0.5%포인트가 오른 42.8%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발화자로 지목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과 당시 한남동 공관장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관련 CCTV는 시간이 많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며 공공기록으로 보존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남 전 총장으로부터 천공이 육군총장 공관 등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두 매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쌍방울 그룹과 김성태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금고지기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대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인데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590억 원 규모로 파악한 김 전 회장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김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씨와 검찰 모두 앞서 오후 2시 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의 신문 없이 검찰이 낸 기록을 중심으로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구속 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김 씨는 국내 송환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외 도피를 이어오던 김 씨는 들어와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김 전 회장 지시를 받고 송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이어가면서 협조적으로 임하는 거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진 이후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만큼 검찰은 김 씨 구속 수사를 통해 최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거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의 횡령 금액은 590억 원가량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규명하는 게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유령 회사와의 복잡한 거래 등을 통해 이 돈을 빼돌리고 또 지시에 따라 쓴 실무자가 바로 금고지기 김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 씨 진술을 통해 김 전 회장이 빼돌려 만들어낸 비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할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받는 모든 의혹과 연관된 자금이 이 돈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성사 목적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대북 송금액 800만 달러 외에도 돈 세탁이 돼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횡령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자금 출처일 가능성과 함께 나아가 김 전 회장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한 돈일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김 씨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게 된 계기도 김 전 회장의 지시였던 터라 김 전 회장이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김 씨가 결정적인 진술을 하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다시 쌍특검 문제로 돌아와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띄우고 있지만 원내 6석으로 특검법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위한 특검이 대통령 영부인 특검법보다 우선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정의당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노란 봉투법 얘기도 좀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나중에 좀 더 깊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특검법 위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들으셨을 테고 오늘은 정의의 여신, 직혜의 저울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구속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명확하게 털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되는 소환 수사에 응하시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문제를 좀 먼저 질문 드리면, 이번 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좀 발언을 연결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사건과 이 체포동의안 문제는 별건의 사안입니다. 이 두 개가 선후가 가려져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청년정의당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지속된 당론으로 이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니 내려놓자라는 당론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 이것을 자신의 공약으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입각해서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국회에 넘어오게 된다면 민주당도 정의당도 그런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 당시에도 정의당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기억하고, 이런 일환으로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상정되면 찬성 입장이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본인이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는 것이고, 결국 법원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정의당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정의당이 신중하다 보니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중에 좀 어디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이 선의 문제고 어떤 것이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을 정의당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각각의 사안이다. 자, 또 한 가지,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1심 판결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은 허위로 드러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이 사안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안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법원 판결에서는 주가 조작 1차, 2차 시기에 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수사 가능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로서의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의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더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주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8만 주를 때려라 이랬을 때 바로 김건희 여사 통장에서 8만 주가 매도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이 단순 전주이라고만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안의 본질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 그 조사의 방식은 검찰의 추가 소환 등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권오수 재판의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그와 연루된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 의혹을 풀어야 되는 수사 대상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사건이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오수 의 유무죄를 아직 그때까지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면 권오수 재판은 소환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힌 재판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에서는 더 이상 그 소환 조사를 미루거나 안 할 그런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소환 조사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시각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김 여사 직접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특검을 하자, 이렇게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중한 입장인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시작됐던 수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권오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소환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은 해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소환 조사를 안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검찰의 소환이 계속 늦어지고 무산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 협조할 수 있는 건가요? 정의당 입장에서? 검찰이 자신이 가진 수사권을 포기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검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국회 안에서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 문제 관련해서 직접적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자,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신중한 이후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를 한번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요, 민주당이 어떤 앞으로 불거진 방탄 논란 우려 속에 불거진 이를테면 이중대 논란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명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더 우선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전략인가요? 아니면 명분이 더 우선된다는 건가요? 명확한 정치적 판단, 무엇이 올바른 길로 가는 수순인가에 대한 정의당의 판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월달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발부 문제가 지금 시시각각 앞으로 다가오고는 있지만 그것과 연관시켜서 정의당이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건호수 재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정의당은 먼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언급을 그대로 전하면 정의당마저 신중한 입장인데 민주당이 집착에 가까운 김건희 특검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석 위원장님께 좀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무죄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의혹은 의혹 그 자체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스토킹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민주당이 법사위를 좀 우회해서 바로 이 문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지정을 하려는 걸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정의당과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의당의 이제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님을 연결한 건데, 자, 이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비교섭 야3당의 특별검사 추진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조건인 건가요? 어떤 논의 과정에서? 그것은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 과정의 정의당 아닙니다. 50억 클럽 특검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려면 이제 양당이 사실 제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척 사유가 되는 정당을 제외한 특검 추천 안을 저희들이 낸 것이고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된 정의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했었고, 또 민주당도 이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으니 국회 안에서 법사위를 통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아까 국회 연결해 보니까 비공개 회동이 있었잖아요. 민주당과 정의당 간에. 어떻습니까?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나요? 아니면 조금 소득이 있었나요? 일단 정의당도 국회 안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의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 단계에서 진성준 의원 발언으로 노란봉투법과 김건희 특검은 별개의 사안이고 연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정의당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의원님들 안에서도 발의하신 분들이 꽤나 있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에게 이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는 사안이다, 핵심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김건희 특검과 딜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의 원래 애초의 입장대로 정의당과 함께 통과시키면 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했는데 최근에 정의당 재창당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 분위기도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2월, 3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정의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재창당 방안에 대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재창당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더 과감하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면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이 물밑에서 계속 정의당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지금 입장이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당 입장 끝으로 좀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검찰에게 소환 주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 당연한 절차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검찰도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뭔가 공정성과 그 중립성을 훼손한 그런 기구로서의 의혹을 지금 상당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계기점으로 삼기를 바란다는 점,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선우가 없다는 점 앞서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은 각각은 별개의 사건. 네, 별개의 사건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일주일째 사망자는 3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규모 7.8 강진 진앙과 가깝고 7.5 여진이 생긴 카흐라만 마라슈를 현장 취재하고 있습니다. 도심 전체가 말 그대로 폐허와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튀르키예 카흐라만 마라슈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폐허와 다름없는 피해 현장, 구조 현장의 뒤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카흐라만 마라슈는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폐허와 다름없습니다. 이 곳곳에는 겹겹이 쌓인 건물 잔해와 휜 철골만 보일 뿐입니다. 붕괴된 건물터가 아직 형체가 온전한 빌딩보다 많아 보일 정도입니다. 그나마 제가 나와 있는 장소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곳 카흐라만 마라슈에서 어젯밤 7층 아파트 잔해에서 27살 남성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생존자 가능성이 없어 수색 작업을 멈춘 장소도 이 곳곳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카흐라만 마라슈가 대표적인 대규모 피해 지역인 만큼 이재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러 피해 도시를 다니고 있는데 이곳 카흐라만 마라슈를 포함해 가는 곳마다 길거리에는 이재민이 가득합니다. 이 무너진 집터 주변으로는 이 집 잃은 이재민이 담요를 덮고 수색 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잔해 밑에 아직 찾지 못한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터마다는 임시 거처인 텐트촌이 마련된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이 설치한 텐트가 부족한지 이 조악한 간이천으로 만든 곳에서 생활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의자나 매트리스만 두고 불을 피워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정부와 자원봉사자의 구호물품, 음식 제공에는 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망자 집계도 함께 전해주시죠. 현재 사망자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두 나라의 희생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튀르키예에선 사망자 수가 29,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이 시리아에선 최소 3,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나 이 시리아의 경우에는 내전으로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려워서 이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앞으로 사망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미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2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노력은 여전하지만 이 붕괴 잔해 아래 20만 명이 남아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 상황이라서 비관적이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카흐라만 마라슈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살아남은 사람들도 추운 날씨와 여진의 공포, 또 부족한 식량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구호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고대 왕조의 수도였던 도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무너진 건물의 잔해뿐, 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진을 피해 외곽 공원으로 대피한 사람들, 나눠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간신히 허기는 면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늘어가는 쓰레기로 위생 상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지내는 임시 숙소 역시 불편하고 불결합니다. Ameliyat olduktan sonra deprem oldu. Burada böyle yani ilaç falan bir şey yoktur. Çocuk mikrop kapacağız hepimiz. Tuvalet yani olayı yok. Tuvalet yok. Hiçbir yere yani oraya buraya yapıyorlar dışarıya falan. 자투리 땅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 안엔 조그만 난로와 매트리스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이재민 대부분은 10년 넘게 계속된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난민입니다. 지진 때문에 두 번째로 집을 잃은 셈입니다. لا محل ننام فيه ولا محل نوى في سنة أول تحت الزيتون بالأراضي الفاضية أول ليلة ثاني ليلة فتحوا لنا المدارس التجأنا لهم. 구호 물자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시리아는 여러 나라로부터 직접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부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튀르키예가 입은 경제 손실이 국내 총생산의 10% 수준인 840억 달러, 우리 돈 107조 원을 넘는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기업연맹이 추산한 결과로 주거용 건물 손실은 708억 달러, 국민소득과 노동력 손실은 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호 물품을 확보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오는 16일 이진 구호대와 방한용 텐트와 담요 등 물품을 군용기로 현지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막막한 재난 현장, 구호 작업도 더디기만 한데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발생한 강진의 버금가는 강도의 여진이 또 덮칠 수 있다는 미국 당국의 분석입니다.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확률도 다시 상향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막한 생계와 여진의 공포 속에 정든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İki aile 7 kişi biz çadırda yaşıyoruz. Şu an çadır sıkıntı var, her yerde var. Bizde de çadır sıkıntısı var çünkü bir süre orada duracağız en azından. Çarşılar durana kadar ya da evlere girebileceğimiz zamana kadar. Şu an yapacak bir şey yok burada yani. 미 지질조사국은 새 보고서에서 향후 전망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약 90%의 확률인 첫 번째는 규모 7 이상의 여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규모 5, 6대의 여진이 이어지며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본진보다는 약하지만 규모 7을 넘기는 여진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약 10% 확률로 본진 피해 지역에 또 영향을 미치면서 여진 빈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세 번째는 규모 7.8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확률은 1% 정도지만 현재 피해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까지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새 보고서에서 이번 강진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일 확률은 26%로 높아졌습니다. 지진 직후 0%였으나 닷새 동안 10, 14, 24, 26%로 계속 오르며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투르키예의 경제적 손실 추정치도 GDP의 최대 6%에서 1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큰 여진은 추가적인 건축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여진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강원 영동 산간에 내일까지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불편과 함께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됐던 산불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영동 지방 지금 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시작된 눈이 지금은 영동 산간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설악산 대청봉인데요. 사방이 온통 흰 눈으로 뒤덮여 있고 강한 바람에 눈발이 날려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강릉입니다. 동해선의 강릉 5터널 인근인데요. 도로에 눈은 쌓이지 않았지만 영하권 날씨에 굵은 눈발이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북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집중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눈발이 굵어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강원 동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에 폭설이 집중되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에도 차가운 동풍이 유입되면서 영동 지방에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물론 폭설 피해 대비가 우선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난주까지 강원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크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눈으로 산불 걱정은 좀 덜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만 발생한 산불이 무려 16건인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10일간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불 위험 지수가 크게 낮아져 당분간 산불 발생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 녹고 강풍이 불게 되면 산불 위험은 다시 커집니다. 특히 2월과 3월이 대형 산불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인데요. 지난해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울진 삼척 산불도 3월 초에 발생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난해 6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만 4세 이하 영유아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먼저 오늘 발생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174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670여 명이 줄었고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3주, 약 8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263명으로 역시 석 달여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고 숨진 사람은 11명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코로나19 확진 규모는 6차 대유행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6개월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화이자의 영유아용 백신으로 8주 간격으로 3번을 맞는데 방역당국은 영유아의 치명률이 높은 만큼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경우 꼭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4살 이하 영유아 사망자는 누적 확진 10만 명당 1.49명으로 소아 청소년층에 비해 높고 확진부터 사망까지 기간도 엿새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를 봐도 11월과 12월 코로나19로 입원한 17살 이하 6,6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00여 명이 4살 이하였습니다. 문제는 접종률인데요. 오늘 자정 기준으로 영유아 백신 사전 예약 건수는 990명에 그쳤습니다. 앞서 접종 대상이 된 4세에서 11세까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대여서 영유아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온종일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까치 유치원과 중구의 영락 유치원, 강서구의 우람 유치원을 비롯해 모두 12곳에서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는 누구나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별도 부담금 없이 저녁 식사도 제공합니다. 정부가 중증 응급 환자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병원들은 상급병원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중증 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치료받도록 한다. 응급의료 체계가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응급 환자가 구급차에 탑승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을 이렇게 전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역 내에서 적정하게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지역 완결형 의료를 위해
전국 40곳의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최종 치료까지 맞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최대 60개까지 늘립니다. 응급 환자가 제 시간에 치료병원에 도착하는 비율도 지난해 49.6%에서 2027년 60%까지 올립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의 수가 보상도 확대합니다. 최종 치료 수가뿐 아니라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거나 응급 환자를 위해 입원실과 수술실을 상시 대기하는 것에 대한 수가 보상도 도입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중소병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에 울분을 토하면서 협회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앞으로 병원 못하겠다. 응급의료가 차라리 반납하겠다. 차라리 단체로 반납하자. 상급 병원으로의 쏠림이 심해질 거라는 게 반발의 이유입니다. 410여 개 국내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중소병원이 맡고 있는 곳이 250곳이 넘는데 이들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중소병원 대부분이 환자에게 외면받아 어려워지고 투자가 늦어지며 다시 외면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 역할을 하던 병원에서조차 인력이 빠져나가고 결국 지역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 의료 자원의 활용을 줄이려는 게 절대 아니라며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1차의 응급의료, 좀 더 경증, 비응급 환자들에 대한 기능을 명확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지역 응급의료 기관의 개편 방안이 향은 그렇기 때문에 자원 축소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 속초의료원이 최근 응급실을 일주일에 나흘만 운영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유는 의료진의 부족. 응급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응급 상황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겨울철과 해빙기에는 어르신들이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고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뼈가 부러진 뒤에야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많은데요. 50대부터는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70대 여성은 지난해 11월 집 화장실에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아 아래쪽 등뼈가 부러진 걸 확인했는데 동시에 골다공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하니까 못 나오겠더라고요. 움직이면 이 온기 딱 부서지는 것 같아가지고 골다공증 4.7이라 하더라고요. 그 4.7은 뭐 어느 정도예요 하니까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다공증은 뼈가 쉽게 부러질 정도가 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에 113만 명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 4년 전보다 2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50대 이상 여성의 비중이 92%에 이를 정도로 폐경 이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젊거나 남성이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골다공증 가족력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또 스테로이드 등 약제의 장기 복용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을 했다면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 진단이 나왔다면 골절 위험군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50세 이상 그 골감소증 환자가 약 48% 정도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높은 거죠. 골다공증, 골절 유병률을 비교해 봤을 때 한 1.7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감소증도 좀 방심하지 말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골절 방지를 위해 먹는 약이나 주사 등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걷기와 계단 오르기 등 뼈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조직은 노화로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뼈가 가장 튼튼한 10대와 20대 때 충분한 운동으로 골밀도를 최대한 확보해 놔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운동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프로포폴과 대마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조만간 경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2, 3주쯤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감정 결과를 보고 유아인 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과수 감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대로 해마다 40명에 가까운 아동이 숨지고 절반은 교육기관을 안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학대로 숨진 아동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해 평균 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았는데 최근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12세 아동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대부분 부모로부터 가장 안에서 이뤄지는데도 피해 아동 대부분은 신고 접수나 처리 이후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전체 3만 7천여 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3.7%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84.6%는 분리 없이 가정으로 돌아갔고 이후 재학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국가수 감정이 나오면 소환될 전망이라고 앞서 알려드렸는데 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류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부모 학대로 숨진 가운데 잇따르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보다 선제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 주요 사건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짚을 사건들 상습 투약 사건 또 하나는 아동 학대 사건인데 저희가 거듭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잘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반복되는 사건들입니다. 자 먼저 유아인 씨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천만 배우로 알려진 배우인데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한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보도가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 남자 배우가 이런 조금 프로포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아인 씨 기획사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유아인 씨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계속 밝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알려졌는데 작년 11월경에 식약처에서 이제 이 프로포폴 자체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관리를 하는 대상이에요. 이거를 이제 처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산에 남게 되고 이 전산상으로 한 사람이 너무 좀 많이 처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혹시나 오남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여기서 이제 50여 명 정도를 이제 조금 의심자를 추려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게 유아인 씨인지를 몰랐던 게 이름이 본명 으로 써 있어서 본명이 이제 엄홍식 씨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유아인 씨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게 실제로는 유아인 씨구나 이게 좀 밝혀졌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이게 실제 오남용이 맞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뭐 병원에도 일단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유아인 씨한테도 이게 왜 맞은 것이냐 이것을 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인데 조금 전에 정당한 사유라면 어떤 것을 좀 포함해서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네, 이게 프로포폴이라는 약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맥 마취제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맞아본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할 때 이제 수면 마취를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또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접하기 쉬운 이런 좀 의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우유처럼 굉장히 불투명한 하얀색이거든요. 식물 자체가. 그래서 우유주사라고도 많이 불렸었고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유가 굉장히 좀 유명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투약을 하고 문제가 많이 돼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2009년 정도에 이제 한번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불법이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논란이 되니까 2011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정을 하고 있고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이게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오남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로 해서 2011년부터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10년여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사례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는 계속 좀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좀 약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워낙 유명인들의 그 프로포폴 논란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좀 친숙한 그 향전신성 약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좀 유명인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재작년 2021년 정도에 이제
최근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 배우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투약을 받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 벌금이 3천만 원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치료 목적이었다라고 했다가 결국에 나중에 오남용을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충격파가 꽤 컸죠. 굉장히 컸죠.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그게 굉장히 좀 언론에서 이슈가 됐었고 당시에도 이제 7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많은 뉴스에서 유명한 분들이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프로포폴 주사가 좀 친숙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는 의사분들이 이 부분 처방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의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병원에서 한번 맞고 다음 날 또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환자가 마음을 먹는다면 오남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 배우 하정우 씨, 또 이재용 회장 등 벌금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인가요? 예, 이게 마약류 관리법에 보면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61조에 해당을 하게 되고 61조가 이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정 최고형은 징역형도 있다 보니까는 경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거의 다 벌금이 선고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은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게 다 이제 조금 뭐 잘 사는 동네, 소위 말해서 잘 사는 동네의 병원에서 처방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프로포폴이 사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맞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거 수면 마취를 했을 때도 맞는 것이고 뭐 성형수술에도 맞는 것이니까 이게 이렇게 좀 심리적인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마약 같은 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약을 한다, 굉장히 좀 큰 불법을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처음에 한두 번 맞는 거는 또 이게 한두 번 맞는 건 오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결국 의존이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조금 심한 부작용으로는 호흡을 억제해서 결국 사망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을 하면 결국에는 관리가 돼야 되는 약물이고 이게 오남용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약물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아인 씨의 의혹이 더욱더 확산한 이유가 간이 소변 검사를 했는데 프로포폴은 음성 나오고 대마 양성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 대마 쪽 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조금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유아인 씨가 2월 5일에 미국에서 이제 2월 5일에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경찰에서 이 유아인 씨에 대해서 신체 수색 영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서 이 유아인 씨에 대해서 소변 검사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채모, 이제 국가에서 감정을 받기려면 머리카락이나 이런 채모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채모를 이제 한 200여 가닥 정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뭐 지금 현재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변 검사 과정에서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에서는 한 3, 4일 정도면은 이 약이 이제 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대마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 소변 검사에서 이제 좀 확보가 되는데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미국에서 최근에 대마를 한 것은 아니냐, 대마를 뭐 이렇게 좀 투약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는 프로포폴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게 오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 뭐 정당한 사용인지를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대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가수에서 감정 결과 대마를 만약에 투약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이 부분 투약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결국 그 부분이 또 엄청난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감정 결과 나오고 나서 소환을 구속영장 신청 여부까지 포함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아까 식약처에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적발된 건 아니겠습니까? 2011년 그렇게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단속이나 적발 과정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까 잘 사는 지역의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꾸로 그런 지역에 대한 좀 오남용을 집중 조사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면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적발이 되는 게 이 당사자들, 이 사람을 위주로 맞은 사람을 위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투약을 하게 되면 저희 항정진사의약품 같은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투약했는지를 지금 전산으로 등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산에 등록이 돼 있는데 한 사람이 특히 많이 맞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을 위주로 일단 해서 특정을 하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각 처방을 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뭐 만약에 성형수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형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성형수술이 꼭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부분인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병원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서울 강남 일대랑 그리고 용산 일대, 그러니까 소위 그 말씀드렸던 좀 잘 사는 동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동네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다 보니까는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 투약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주제를 조금 바꿔서 연예계의 또 큰 이슈였죠.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 지금 지난 9일 날 그 만기 출소했는데 그 구체적인 범죄 행각이 담긴 판결문이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이동 차량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선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22년 5월 26일에 대법원 선고가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 법원에 공시가 됐어요. 근데 그 대법원 판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이렇게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는 당시 이슈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대법원 판결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항소심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조금 번호를 알 수가 있고, 이게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보니까 군사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판결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보통 범죄 사실이 가장 조금 자세하게 다뤄지는데, 1심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매매를 알선을 했는데, 이 목적이 이 당시에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접대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음식을 사준다든지 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인데, 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성접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성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한국에 오면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항에서 이제 이동하는 그 차량에서도 이런 조금 알선을 하고 이런 혐의들이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판결문 요약된 내용이 좀 잠시 지나갔는데, 판결문에는 불법 촬영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승리 씨 측에서는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올린 것뿐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혐의 중에는 2016년 6월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팬미팅을 한 다음에 중국 여성 나체 사진 이제 3명의 나체 사진을 조금 유포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던 것인데, 이 승리 씨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이 되려면 동의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불법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그리고 이 부분도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촬영하지 않은 것을 외국인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다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2항 관련인데, 네. 1항에서는 촬영에 대한 부분이고 2항은 이제 반포,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재판부에서는 이게 촬영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했더라도 이것을 반포한 것 자체도 이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죠. 예, 근데 처벌 내용 중에 지금 신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성범죄자 알림이 이런 곳에 이제 등록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개하는 부분을 좀 면제했다 이렇게 하는데 법관에 어떤 재량이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성폭력처벌법에 보면은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그 관련 처벌이 이루어지면 공개도 해야 되고 고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를 가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이사를 왔다 이런 예. 부분을 조금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고, 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개하는 이런 사이트에 이 사람의 신상, 뭐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예. 그 관련해서 이 단서 규정이 있어요. 공개 관련 단서 규정이 있는데, 단서 규정에서는 재판관이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 공개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그 판결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범죄의 이런 뭐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 공개를 했을 때의 이익과 얻는 불이익,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했을 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면제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예. 그 부분 좀 재판관의 재량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개는 재판관 재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등록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그 뭐 주소지를 바꾼다든가 하면 경찰서에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래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에 관해서는 현재 지금도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이번엔 아동학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7살 때 친엄마가 사준 내복을 12살까지 입고 있었던 사연까지 알려지고 있더군요. 자, 멍투성이로 사망한 초등학생 사연입니다. 친부와 계모가 일단 구속이 된 가운데 경찰의 추가 수사 통해서 학대 정황을 얼마나 입증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온몸에 피멍이 있었다. 이 부분도 네. 있었고 그리고 키가 163cm 정도 됐었는데 네. 몸무게가 30kg대였다고 하더라고요. 또래보다 15kg 예, 맞습니다.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분 굉장히 좀 학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렀다 보니까는 이게 아동학대 치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동학대 살인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살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처벌형량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치사냐 살인이냐를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은 네. 치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는 없었는데 사망을 한 경우에 치사가 되는 것이고 이게 내가 처음부터 살인을 고의했다고 한다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살인죄와 치사죄의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명시적으로 이 사람을 살해하겠다라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네. 예상이 가능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살인죄가 이제 성립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 학대 행위가 사망 당일에 이 결과가 발생하게 했느냐 이것 자체가 치사도 인정하려면 그 부분도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 관련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로 조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계모 A 씨 같은 경우 아동 학대 치사 혐의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치사와 살인의 중간 단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미필적 고의보다 아래 단계인 일단 치사 혐의를 계모 A 씨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 아동 외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부랑 계모 모두 아동 살인으로 법정 최고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그 어떻게 될까요? 예, 아동학대 처벌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처벌에 있어서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1항에서는 아동학대 살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때는 처벌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의 형에 선고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치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경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치사가 인정되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아동 학대만 인정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만약에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객관적 사실을 밝혀서 그 죄를 정당하게 받을 죄를 이제 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치사였는지 아니면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사망과 아동학대 자체에서 뭐 관계에서 있어서는 연관이 없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정인이 사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도 처음에는 치사로 가느냐 좀 쟁점이 되다가 뭐 핸드폰에서의 대화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가수 부검 결과에서 굉장히 조금 큰 압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런 네.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는 살인으로 결국엔 선고가 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결국 추가적인 증거가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죄명이 조금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나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21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통계를 확인을 했는데 이게 2017년부터 21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아동학대 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학대 건수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 신고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좀 이런 예. 이 사람들의 성향이 좀 많이 바뀌어서 신고를 할 만한 상황이면 좀 신고를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2017년 기준에서는 22,367건이었는데 네. 지금 2021년에는 37,605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는 38명에서 지금 21년까지 40명, 계속 연간 40명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가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정리가 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아동 학대 행위자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했는데 결국에는 부모가 83.7%로 가장 비율이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동학대의 부모가 이렇게 좀 피해를 많이 주는데 학대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조금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대리 양육자까지 하면 대리 양육자가 9.6%예요. 그러면 양육자가 결국에는 90%가 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관련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이냐 계속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분만 더 시간을 쓰기로 하고 자, 지금 본 피해 사례 가운데 85%는 분리 없이 원가정에서 보호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집으로
없다 보니 또 제약대가 15% 끝으로 질문드리면 그렇게 법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겁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의 경력 관련해서는 12조, 19조, 그리고 47조에 있는데 12조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권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19조 그리고 47조 같은 경우에는 검사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아니면 피해 아동이 주장을 하거나 변호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법적인 개정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좀 더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피해 아동 아버지가 자신은 때리지 않았고 다 아내가 한 것이다라는 자막이 자꾸 눈에 띄네요. 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사건 사고 짚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취약계층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가 사회위기 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 서류가 많아 취약계층에게 진입 장벽이 높았다며 먼저 신청 주의에 기반한 사회 서비스를 전수조사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택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해 사들인 주택 40%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는 갭 투자 주택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유지할 경우 미반환 위험은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전세 사기 단속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구제 방안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 또한 국민 세금이 들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는 이미 사회 문제로 확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자본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저금리 대출 확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추가 이자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체납된 세금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 당해세를 내야 되는 건 집주인이 살아있어도 제가 내야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황당하죠. 이게 제가 내야 될 세금도 아닌데. 이런 이유로 정부가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채권 매각 대금을 받아 곧바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시간을 갖고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경매로 주택을 매수한 뒤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주택이 있다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회복된 경우에 다시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세금이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현재의 채권 추심 순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야기했는데 정부는 자기 돈은 다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야 되냐? 문제는 어떻게든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심각한데 추가로 떠안는 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시민단체가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와 깡통주택의 책임자로 정부 기관과 국토교통부, 지자체를 지목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서울 강서구 등 일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죠. 일요일 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대규모 단수가 이루어진 광주광역시의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시 당국이 우왕좌왕하면서 복구가 늦어져 광주 남구와 광산구 2만 8천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수장에서 넘친 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고 주변 도로까지 잠겨버렸습니다. 정수장 유출 밸브가 잠겨 배수지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넘쳐버린 겁니다. 새벽 3시 반부터 한 7시, 8시 무렵까지 이게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딱 닫혀버린 거죠. 복구에 나서는 사이 넘쳐 흘러 버려진 물은 5만 7천 톤에 달합니다. 고장을 일으킨 유출 밸브는 지난 1994년에 설치된 노후 장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밸브 베어링과 축이 이탈해버린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많은 수압이 걸리다 보니까 물리적인 작용이 한 3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힘 현상이 발생돼서 이 사고로 광주 남구와 광산구에는 다음날 새벽 4시쯤에야 수돗물 공급이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총 2만 8천여 세대에서 단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수 없이 밸브를 고쳐보려다 실패하면서 사고 발생부터 완전 복구까지 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나마 다른 정수장에서 물을 10만 톤 추가 생산에 끌어오면서 더 큰 피해를 줄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시민들의 물전략 운동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아 더 철저하게 가뭄 대책, 상하수도 정비 등의 만전을 기획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단수와 물 흐림이 발생한 세대의 피해 상황을 접수해 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가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장애인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범행을 벌인 노조 지부에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등록되지 않았는데 노조 관계자들만 허위로 채용하게 해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장애인 노조의 부산, 울산, 경남 지부 간부들이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이처럼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가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돈을 뜨는 장애인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채용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을 내세웠지만 해당 지부에 소속된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일당을 주고 가짜 장애인을 시위에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출입문 옆에서는 휠체어에도 앉아 계시고 목발 계시고 목발 짚고 계시고 하다가 담배 피러 갈 때는 안 보이는 데는 서서 멀쩡히 서서 담배 피고 다시 와서. 건설업체 일부는 불법 체류자 조사에 부담감을 느끼고 노조 간부들을 허위로 채용해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반년 동안 피해를 본 업체는 6곳, 피해 금액은 3,400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 업체의 공사 현장에도 단 한 명의 장애인이나 그의 가족들을 고용시킨 바 없이 오로지 임금이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왔으며 경찰은 해당 노조의 상급단체는 이번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울경 지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노조 지부 관계자 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의 차상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만 원을 피해자가 아닌 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42살 A경사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A경사의 부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 39살 B경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집회 시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별 사안을 살펴 국민의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100만 가입자를 모으는데 단 닷새가 걸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 미국에선 과제 대필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교육부도 챗GPT 관련 포럼을 열었는데 접속을 차단하기보다는 활용법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챗GPT가 첫 선을 보인 지 석 달째, 교육부가 내부 포럼을 열었습니다. 먼저 신문물 시험부터 한국의 에듀테크를 주제로 한 보고서 목차가 몇 초 만에 주르륵 나오는 걸 보고 감탄과 한숨이 교차합니다. 슬로건 바로 이제 나왔네요. 5초 만에. 저희 사무관님이 실제로 챗GPT를 써가지고 제가 사전을 직접 찾아보는 것보다는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L로 시작된 단어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소설 각색에 시 창작, 짧은 퀴즈 내기까지 모두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나 과제 또는 시험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평가받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한 국제학교에서 챗GPT를 활용해 영문 에세이를 냈다가 적발됐고 이미 계절학기 과제에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했지만 개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생각했던 인공지능이랑 제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이제 이 윤리가 이제 원칙이긴 하지만 좀 더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거나 과제 활용에 챗GPT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챗GPT를 동원해가지고 썼더니 빵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현장에도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대화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출처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도 큰 교육계의 이제 지각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임과 동시에 또 너무나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는 다음 주에는 챗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에 대한 디지털 교육 학술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단속과 처벌 위주는 룸카페의 음성화만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룸카페. 복도에는 밀폐된 방이 늘어서 있고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쿠션이 깔렸습니다.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청소년 관람 불가로 지정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곳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입니다. 최근 모텔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신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지적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를 설치한 시설에 침구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면 신체 접촉과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여성가족부 고시가 근거입니다. 여기에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해한 업소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한 매체와 약물과 그 폭력 피해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단속 근거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우려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거나 단속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건전하고 건전하고 이런 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청소년들이 뭐 중간에 방을 빌려서 잠깐 쉬다 가거나 놀다 가는 그런 공간인데 무작정 룸카페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위주로만 대응한다면 일종의 풍선 효과로 인해 제2, 제3의 룸카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되고, 욕구를 누르는 교육이 아니라 갖고 있는 거를 편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하고, 대대적 단속과 처벌에 앞서 청소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성교육과 다양한 놀이문화 개발은 결국 어른들의 고민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안동준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청소년 일탈 행위를 조장한다는 룸카페 논란 한창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 지도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논란의 핵심이 모텔과 유사한 신종 룸카페, 이것이 이제 청소년 탈선 장소로 지적되고 있는 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카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공간이고 대화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룸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으면서 굉장히 사적인 공간으로 이제 변환되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래의 목적이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자유업으로 이용을 하면서 편안하고 청소년들이 또는 누구나 다 휴식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이 됐습니다만, 그런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는데 이 룸카페의 문제점들이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다르게 이용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1일 여성가족부도 지금 룸카페란 명칭으로 모텔과 비슷하게 영업하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는 뭐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그 멀티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점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고시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현행 법에서 제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룸카페는 여기에 출입 고용 금지 업소의 결정고시를 보시다시피 시설 형태의 고용 금지, 그러니까 출입 고용 금지의 문제점으로 담고 있는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시에 누락이 되어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와 같은 문제점을 현재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시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 장소로 지금 등록하고 있고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시설 형태,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모텔이나 숙박업처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어떤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또 앞서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룸카페 영업 신고할 때 이제 제대로 된 규칙도 설명해주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업주 입장도 있는데 이 업주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업소를 신청을 할 때 일반 음식점 또는 자유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음료도 팔고 또는 간단한 그 주류도 팔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현재처럼 밀실, 밀폐 장소 또는 눈거리가 있는 이런 그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허가, 즉 우리가 등록하는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만약에 숙박업소로 이 등록을 신청을 했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점 때문에 본래 그 등록 부분과 굉장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좀 문제다. 그래서 아마도 업주분들이 볼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본래의 목적과 좀 달리 운영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된 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업주분들에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사실 청소년 범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룸카페를 숙박업 등 이렇게 허가제로 바꾸거나 혹은 말씀하셨던 그 운영 형태, 밀폐된 공간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등의 대안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영업 형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룸카페가 사실 건강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실 형태를 좀 투명한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꼭 우리가 이 폐쇄된 공간의 룸 형태로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이것은 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공간을 좀 더 개방형 형태로 갖추는 것, 그리고 또 꼭 그 성적인 어떤 목적만이 어떠한 그 욕구를 푸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업주라든가 그 시설 운영자 측면에서 좀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옆에 화면 보면은 저게 과연 룸카페인지 뭐 원룸인지 모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방이나 DVD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슷한 홍역을 치르고 또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변종업소 계속 또 생겨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과 사후적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그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또 굉장히 음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성에 대한 관점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룸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변종업소에서의 이 청소년들의 일탈 또는 뭐 비행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어른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을 좀 생각해보고 또 좀 같이 대안을 만들어보는 이런 사회, 이런 어떤 시간이 충분히 되었다. 이런 생각을 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바라볼 게 아니라 왜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또 청소년들이 정말 갈 곳이 이거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그렇죠. 지금 청소년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도 있고 반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억압하다 보면 또 결국에는 청소년들을 음지로 모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억압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도 필요하다,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성교육은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나은 성교육, 좀 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할 경우에는 우리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음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또 성교육을 좀 더 나름대로 개선되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학교에서도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도록 좀 더 어떻게 하면 즐겁고 핵심적이며 자기 책임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꼭 성행위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성과 교육도 좀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어른과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 지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찰 풍선 사태 직후 미국의 항공모함과 해병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훈련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니미츠 항공모함 타격단과 마킨 아일랜드 상륙 준비전단, 여기에 승선한 제13 해병 원정대 부대가 지난 11일부터 남중국해에서 통합 원정 타격군 작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해군과 해병의 이번 합동훈련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 평화와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도 오늘부터 17일까지 서해 북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예고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롄 해사국은 훈련을 위해 서해 북부 4개 좌표를 연결한 해역에서 민간 선박의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미 대륙 상공에 미확인 물체가 나타나 잇따라 격추된 가운데 중국 당국도 산둥성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포착했다면서 격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 해양발전국은 주변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낙하물이 어선 주변으로 떨어지면 사진을 찍고 가능하다면 인양에도 협조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기존 원전보다 1000배 안전하고 석탄 화력 발전도 대체할 수 있는 ISMR, 즉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싸고 안정적인 수소 생산도 가능해 여야가 모처럼 함께 SMR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원전보다 1000배 정도 안전한 ISMR, 즉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SMR 등 에너지 기술 개발 예산으로 올해 1조 2천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MR은 사고가 나도 주민 대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강화돼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게 강점입니다. 그간 연구됐던 많은 안전성 향상 기술들이 접목이 된 것이고, 중대 사고가 날 확률로 말씀을 드리면 10억 년에 한 번 날 수 있다는 것이고, 170메가와트 일렉트릭 규모의 전기 출력에 크기는 기존 원전의 100분의 1 이하로 건설 기간과 비용이 적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 IRA법으로 화력 발전 교체용 원전 건설에 대한 획기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싸게 안정적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한 것도 장점. 수소와 함께 원전, 특히 SMR 기술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SMR의 안전성을 담보하며 오는 2030년 수출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 라고 할 게 아니고 원전의 위험 요소를 줄여가면서 국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 원전을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개발 노하우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플랜 팍팍하지만은 충분히 그는 달성이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80여 종이 개발 중이나 앞서 2012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 2030년대 이후 연간 1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석탄 발전 대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한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2위를 해서 더 동기부여가 됐다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올 시즌 첫 대회로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를 택한 우상혁. 2m 24는 가볍게 넘으며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2m 28과 2m 30을 잇따라 실패하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2m 28을 뛰어넘은 일본의 아카마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상혁은 경기를 마치고 부상 없이 마무리해서 만족한다며 2위를 해서 새로운 동기부여와 함께 승부욕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혁은 국내로 돌아와 오는 8월 헝가리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을 위해 훈련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여자 포환 던지기에서는 안산시청의 정유선이 16m 98을 던지며 이 대회 사상 첫 금메달을 신고했습니다. 첫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따낸 금메달이어서 기쁨이 2배였습니다. 함께 출전한 이수정은 16m 45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규민 선수는 남자 세단 뛰기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에이스 박지원이 오랜 무명 생활을 극복하고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박지원은 월드컵 6차 대회 남자 1000m 2차 레이스에서 1분 25초 359로 금메달을 따냈고 5000m 계주에서도 마지막 주자로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1500m에서 우승한 박지원은 이번 대회 3관왕에 오르며 개인 종합 1위에 등극했습니다. 중국 테니스 유망주 우이빙이 자국 선수 최초로 남자 프로투어 ATP 단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이빙은 댈러스 오픈 결승에서 미국의 강서버 존 이스너를 3시간 만에 2대1로 제압했습니다. 2017년 US 오픈 주니어 챔피언 24살 우이빙은 이번 대회 랭킹 30위권 전후의 강호들을 잇따라 물리치며 중국 남자 테니스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도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요. 그동안 날이 워낙 온화했던 탓에 더욱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모레까지 최고 25cm의 폭설이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번 눈비는 2차례에 걸쳐서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눈이 다시 시작돼 모레까지 최고 10cm가 넘는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4에서 13cm, 경북 동해안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폭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전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0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7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